그래서 오늘은 13번째 시간이고요. 네, 지난 시간까지 3주에 걸쳐서 3권 5편, 이자와 신용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3권 6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이에요. 자, 항상 인제 최근에는 인제 제 계획이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미뤄지고 있는 중인데요. 자, 원래 3권 5 편을 한 주에 끝내려고 했다가 3 주씩 끌었는데, 자 3권 6 편은 그래도 인제 '한 주에 끝내자.'라고 마음 먹고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것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오늘은 이제 3권 6 편이 잡았는 3 권의 37 장부터 인제 47 장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예, 37 장부터 한 44장 정도까지만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제 자료를 준비한 게 딱 여기까지고, 실제로 또 일요일반에서 진행을 해 보니까 뭐 이것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3 시간 안에.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인제 다음 주에 6 편의 인제 나머지 부분, 45 장부터 47 장까지에 더해서, 예, 마지막 7 편을 공부하겠습니다. 7 편은 어쨌거나 3권 6 편에 비해서는 5 편이 제일 많고, 6 편도 인제 5 편보다는 짧지만 분량이 많은데, 5 편하고 6 편에 비해서는 인제 7 편은 상대적으로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 가능하다면은 다음 주에는 진도를 다 마치려고 하는데, 일단 계획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본론 2권 끝나고 나서 제가 복습 문제를 하나 어 올려드린 다음에 같이 풀어 봤는데, 3권 또 복습 문제를 인제 만들어서 같이 풀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인제 아마 다음 주까지는 그럴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시간에 6편 나머지 부분하고 인제 7 편의 교환을 올려 드리면서 복습 문제, 2 권하고 3 권을 아우른 복습 문제도 같이 올려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제 수업은 다음 주까지 진도가 이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마는, 그다음 주, 다음 주에 네, 그 혹시라도 인제 진도가 미진했을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쪼금 더 예비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습 문제를 인제 풀고 우리가 잡아놓은 1 권부터 시작해서 3 권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인제 추가적으로 어떤 공부를 더 할 수 있을지, 만약에 한다면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나눠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런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3권 6 편의 제목은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입니다. 자, 각 편의 제목이 그 편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이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자, 전반적인 이제 개관을 여기다가 이제 제가 요약식으로 써 놨는데 한번 읽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정명욱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본론 제3권 제6편은 지배에 대한 분석이다. 흔히 지배라고 하면 농업, 공건제 등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이 편의 목적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농업과 그 전제가 되는 근대적 토지 소유 형태에 대한 고찰이다. 이 분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막스는 토지에 대한 자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독특한 생산, 교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고찰이 없다면 우리의 자본 분석은 완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편의 주된 내용들이 농업을 위주로 서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의는 결코 농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현대 자본주의에서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46점 참조. 네. 뭐 늘 그렇듯이 인제 뭐 이런 식으로 요약해 놓은 것만 보면은 아직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요. 예.
이번 시간하고 이제 다음 시간 계속 같이 살펴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보시면 조금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써놓은 내용은 이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니까 지금 당장 설명하진 않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7장이 이제 서론이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사실 서론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지만은 6편에서 다루는 이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예, 그 설명을 언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권 5편만큼은 아니지만 6편도 나름 이제 초보 상태라서 정리가 이제 덜 돼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서론에서 꼭 이 서론에만 그 한정하지 않고 다른 이런저런 뒤에 나오는 이제 장들에서 언급할 수 있는 다루어지는 그런 주제들에 대한 언급도 상당히 많이 이미 37장에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일단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민병헌 씨 괜찮으실까요? 37장 서론, 37장 지대란 무엇인가? 제6편의 제목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에 나타나 있듯이 지대란 토지의 자본주의적 이용을 통해 발생한 평균 이윤을 넘는 초과 이윤이 토지 소유자에게로 오직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귀속되는 형태이다. 여기서 토지가 자본 투하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대 분석에서 주의해야 할 오류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치 법칙과 상품 생산의 의미에 대한 중요한 정리, 참고 6편의 편집 순서에 대한 앵겔스의 언급, 자본론 제3권 서문, 지대가 잉여 가치의 다른 취득, 수탈 형태들과 어떻게 다른가. 네, 이것도 이제 뭐 나일식으로 됐는데,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읽겠습니다. 김다영 씨 가능하실까요? 토지 소유의 각종 역사적 형태를 분석하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선다. 우리는 자본이 생산하는 잉여 가치의 일부가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한에서만 토지 소유를 취급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업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즉, 농업 생산이 자본가에 의해 추진되며 이 자본가가 기타의 자본가와 구별되는 것은 먼저 이 자본가의 자본과 이 자본이 운동시키는 임금 노동이 투하되는 요소에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우리에게는 차지 농업가가 밀따위를 생산하는 것은 제조업자가 실이나 기계를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농업을 장악하였다는 가정은 이 생산 양식이 생산의 모든 분야와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그리하여 이 생산 양식의 필수 조건들, 예컨대 자본들 사이의 자유 경쟁, 한 분야에서 다른 생산 분야로 자본의 이동, 균등한 수준의 평균 이윤이 또한 완전히 전개되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예, 좋습니다. 자, 농업도 자본주의적으로 경영되고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1권의 7편, 8편에서 나왔었죠. 차지농업가라는 이제 단어는 소작농이 아니라 지주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자본주의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자본가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분야에서도 평균 이윤율이 이제 관철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정명옥 선생님. 우리가 취급하는 토지 소유 형태는 하나의 독특한 역사적 형태인데 그것은 봉건적 토지 소유나 생계수단으로 영위되는 초농민적 농업이 자본과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열에 의해 전환된 형태다. 초농민적 농업에서 토지의 점유는 직접적 생산자에 대해 하나의 필수적인 생산 조건을 이루며 그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자기의 생산 방식의 가장 유리한 조건, 번영의 조건이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언제나 노동자로부터 노동 조건을 빼앗는 것을 전제한다면 농업에서는 농촌 노동자로부터 토지의 수탈과 이윤을 목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본가에 대한 농촌 노동자의 종속을 전제한다.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게 이른바 근대적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가 어떻게 성립했는지는 우리가 1권의 마지막 편, 시초 축적, 원시적 축적 편에서 공부를 했죠. 예, 소농민들로부터 이제 생산 수단을 이제 수탈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예. 자, 이어서 3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헌 씨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근대적 토지 소유 형태를 고찰해야 하는 이유는 토지에 대한 자본 투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독특한 생산 교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찰이 없다면 우리의 자본 분석은 완전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농업, 주민의 주식을 이루는 곡물의 생산에 대한 자본 투하에만 국한하여 고찰할 것이다. 밀을 예로 들 수 있다. 왜냐하면 밀은 근대의 자본주의적으로 발달한 국민들의 주요 식량이기 때문이다. 농업 대신 광업을 택하여도 좋다. 왜냐하면 법칙이 둘 다 똑같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자, 자본론이 이른바 막스의 플랜, 우리가 자본론 1권 공부할 때 첫 시간에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을 읽었을 때 나왔던 6개의 주제 중에서 어디까지를 이제 포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6개의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 자본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주제조차도 현실 경쟁의 문제는 가능한 언급을 삼가고 일반적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요. 네, 근데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강단 학자들, 주로 이제 서구의 학자들은 예, 그 자본론이 막스의 플랜 중에 전반 3부, 자본, 토지 소유, 임금 노동을 전부 포괄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로스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용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들여다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예. 자, 이 사람들의 이제 주장은 플랜의 전반 3부 중에서 이제 임금 노동에 관한 주제, 임금 노동이라는 항목은 자본은 1권 6편에 이제 임금편에서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1권 6편 공부하면서 막스 스스로 그거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문구를 분명히 읽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토지 소유 일반에 대한 분석이 자본론 3권 6편의 지대편으로 대체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네. 그래서, 예, 막스의 이제 의도는 뭐다? 예, 첫 번째 주제의 이제 자본에 대한 분석이 이것 없이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에 이제 파머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더 노골적으로 캐피탈리스트 파머인 거죠. 이 사람은 단순한 이제 소작농이 아니라 농업 부문의 자본을 도와 이제 농업 자본가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소규모 차지 농업가는 사실상 이제 소작농이기 때문에 농업이 자본주의적 생산에 포섭되는 과정에서 갈수록 이제 몰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살아남는 것은 평균 이윤을 실현할 만큼의 충분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대차지 농업가뿐입니다. 그걸 이제 전제로 해서 지금 지대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주식인 이제 밀을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분석을 한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 농업에만 해당된 게 아니라 이제 광업에도 동일한 법칙이 작용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결국에는 모든 토지 이제 일반의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을 막스가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이 아닌 이제 농업 생산물의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 네, 이미 이제 막스 이전에 스미스가 결국 이제 주식을 주식이 되는 이제 곡물을 생산하는 경우에 준해서 지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밝혀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산업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 부분들을 이제 다루지 않는 이유는 뭐다? 토지 소유를 독립적으로 취급하는 곳에서 다룰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막스는 자본론에서 토지 소유를 하나의 독립적인 주제로 다룰 의도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토지라는 거는 토지에 부속된 다른 모든 것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토지에 이제 물이 있으면 이따가 이제 폭포가 나올 텐데 그것도 이제 토지의 일부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론 1구원의 이제 뒷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이제 토지라는 건 인간이 노동을 통해 생산하지 않는 이제 모든 생산 수단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막스가 쓰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토지라는 거는 이제 그 영역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뭐 지하로부터 이제 지상까지를 포함한 영역에 있는 이제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김나영 씨 부탁드립니다. 토지 소유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지구의 일정한 부분을 자기 개인 의지의 배타적 영역으로서 지배할 수 있는 독점력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것을 전제하면 문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토대 위에서 이 독점의 경제적 가치, 즉, 이 독점의 가치 증식력을 해명하는 것에 있다. 이 사람들이 지구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남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에 의해서는 이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 힘의 사용은 전적으로 경제적 조건에 달려 있으며 이 조건은 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다. 법률적 관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도 모든 상품 소유자가 자기의 상품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해 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이 관념, 자유로운 사적 토지 소유라는 법률적 관념은 고대 세계에서는 유기적인 사회 질서의 해체기에만 생기며 근대 세계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달과 함께 생긴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날의 이제 토지 소유 형태는 사적 소유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성격을 갖는 예, 소유인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자본주의에 이제 고유한 거였다라는 거고요. 당장 이제 우리가 시초 축적, 원시적 축적 과정을 공부해서 알 수 있듯이 봉건제 하에서는 토지에 대한 중충적인 소유 관계가 존재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봉건 영주 지배계급이 지대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한편으로 그 지대 공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농노도 그 토지에 대한 이제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날에는 이제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이제 토지 소유 형태라는 게 역사적으로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이제 이야기죠. 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집니다. 6번 보겠습니다. 네, 정명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시초 축적 제1권 제8편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한편에서는 직접적 생산자가 토지의 단순한 구성물의 진위, 외송농, 농노, 노예 따위의 형태에서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민 대중으로부터 토지를 수탈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까지 토지 소유의 독점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역사적 전제이며 또한 어떤 형태로든 대중의 착취에 의거한 이전의 모든 생산 양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영속화시키는 토대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그 출발점에서 부닥친 토지 소유 형태는 이 생산 방식에 적합한 것이 아니었다. 이 생산 방식에 적합한 형태는 농업을 자본에 종속시킴으로써 이 생산 방식 그것에 의해 비로소 창조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제 신분제의 철폐, 신분적 예속으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제로 부여하는 토지로부터의 축출이라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했다라는 거죠. 7번 보겠습니다. 민병헌 씨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봉건적 토지 소유, 시적 소유, 마르크 공동체의 소농민적 소유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적합한 경제적 형태, 이것의 법률적 형태는 각양각색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형태로 전환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위대한 공적의 하나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그 생산 방식은 농업을 사회의 가장 미발달한 구성원들이 관습적으로 실시해온 단순히 경험적인 생산 방식에서 해방시켜 농학을 의식적, 과학적으로 적용시켰으며, 물론 사적 소유의 조건에서 가능한 한에서이긴 하지만, 또한 그 생산 방식은 한편으로는 토지 소유를 지배 예속 관계와 완전히 단절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조건으로서의 토지를 토지 소유와 토지 소유자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켰다는 점이다. 예, 좋습니다. 뭐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됐죠. 여기서 이제 마르크 공동체라는 게 나오는데 그, 그 막스의 이제 출생지가 독일, 당시에 이제 프로이센이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유럽의 이제 그 지역에서 예전부터 이제 이어져서 이제 내려왔던 그 원시공산제와 이제 비슷한 형태의 이제 공동체라는 걸 이제 마르크라고 불렀거든요. 거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1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씨 부탁드릴게요. 이제 토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화폐 주세, 그가 토지 독점에 의거해 산업자본가인 차지농업가로부터 징수하는 것, 화폐 조세를 대표할 뿐이다. 이리하여 토지 소유자는 자기의 토지 재산을 스코틀랜드에 남겨두면서 일생을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에서 보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토지 소유는 이전의 모든 정치적, 사회적 장식물과 첨가물, 즉 산업 자본가들과 그들의 이론적 대변인들이 토지 소유에 대항해 열렬히 싸울 때 쓸모없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비난한 모든 정통적 장식을 벗어버림으로써 순수히 경제적인 형태를 얻는다. 농업을 합리화하여 처음으로 사회적 규모에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게 한 것과 토지 소유의 불합리성을 증명한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위대한 공적이다. 그러나 이 생산 양식은 자기가 달성한 모든 역사적 진보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공적을 직접적 생산자의 완전한 빈곤화에 의해 달성한 것이다.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근대적 토지 소유,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성립했고 그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다음 8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지대에 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명호 선생님. 오해를 피하기 위한 몇 가지의 예비적 관찰,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위한 전제는 다음과 같다. 현실의 경작자는 자본가, 즉 차지 농업가에게 고용된 임금 노동자며 차지 농업가는 농업을 자본의 하나의 특수한 이용 분야로서 이 특수한 생산 분야에 자기의 자본을 투하한 것으로서 경영할 뿐이다. 이 농업 자본가는 그가 이용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 특정의 생산 분야에 자기의 자본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대가로 일정한 기간에 예컨대 매년 계약상으로 확정된 화폐액을 지불한다. 화폐 자본의 차입자가 확정된 이자를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화폐액이 지대로 불리는데 그 화폐액이 경작지, 건축지, 방산, 어장, 산림 따위의 어느 것에 대해 지불되더라도
지대라고 불린다.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차지 농업가에게 계약에 의해 임대한 기간 전체에 걸쳐 지불된다. 그러므로 지대는 토지 소유가 경제적으로 실현되며 가치 증식되는 형태다. 더욱이 여기에서는 근대 사회의 구조를 이루는 세 계급, 그 임금 노동자, 사업 노동자, 토지 소유자 모두가 함께 그리고 서로 대립하면서 나타난다. 예, 이 지대라는 게 이제 뭐냐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예. 영어로 이제 그라운드 렌트. 예, 한자로 이제 땅 지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토지 소유가 수취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제 뭘 근거로 수취하느냐라는 건데요. 예, 여기 보면은 토지 소유가 이제 가치 증식의 근거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지농업가가 그 지주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을 때 그 대가로 이제 지불하는 게 그라운드 렌트, 독일어로 그룬트 렌트겠죠. 입니다. 이게 본래적인 의미의 이제 지대이고 보통 우리가 이제 렌트라고 예, 돼 있는 단어들을 영어 단어들을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지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이제 오해 내지는 이제 혼란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주류경제학이 이제 그 이 개념을 엄청나게 이제 그 방만하게 확장해서 뭐 경제적 지대라는 식의 이제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렌트라는 거는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은 지대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무언가를 이제 빌려준 대가로 예, 받게 되는 수입이기 때문에 임대료라고 이제 번역하는 게 훨씬 좀 합당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자도 렌트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기 재산을 예금이나 이제 신탁 같은 데 넣어주고 거기서 나온 이자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렌티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것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지대는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지대는 항상 이제 토지 소유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류경제학, 부르주아 경제학이 이코노미 렌트라는 이름으로 여기에다가 이른바 뭐 불로소득이라거나 또는 이제 부당한 이득, 눈먼 돈 이런 것까지를 전부 다 이제 렌트를 따져봐서 이제 렌트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더 정신이 없어지기는 해요. 자, 6편의 제목이 이제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하는 건데요. 초과 이윤은 여기서 우리가 2편에서 공부한 평균 이윤을 넘어서는 이윤을 의미한다는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지대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이제 자본주의적 지대가 이제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헌 씨 부탁드립니다. 자본은 토지에 고정될 수 있고 토지와 합쳐질 수 있다. 자본은 토질의 화학적 개량이나 시비 따위의 경우처럼 비교적 일시적으로 투하될 수 있고 배수로, 관계시설, 경지정리, 농장 건물 따위의 경우처럼 비교적 항구적으로 투하될 수 있다. 나는 이처럼 토지와 일체가 된 자본을 지칭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토지 자본이란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이것은 고정자본이라는 범주 중 하나다. 토지에 합쳐진 자본과 이것에 의해 생산수단으로서 토지에 가해진 계량에 대한 이자가 차지 농업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지대의 일부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토지 그것, 자연 상태로 있든 경작되고 있던 토지 그것의 사용에 대해 지불되는 진정한 지대는 아니다. 예, 좋습니다. 자, 토지를 이제 임차한 사람이 여기서 이제 차지농업가겠죠. 토지 개량을 위해서 이제 자본을 투하했다.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토지에 합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지주의 이익, 토지 소유자의 이익으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빌미로 해서 다음 그 차지 기간에 더 큰 지대를 이제 요구하는 게 일상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자, 9-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씨 읽어주십시오. 토지 소유에 관한 체계적 연구. 이것은 우리의 현재 범위 밖에 있다.
연구에서는 토지 소유자 수입의 이 부분은 상세히 설명될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몇 마디로 충분하다. 농업에서 보통의 생산 과정에 함께하는 더 일시적인 자본 투자는 그 모두가 예외 없이 차지 농업가 자신에 의해 행해진다. 이런 투자와 단순한 경작조차도 경작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행해진다면 토지를 개량하며 그 생산물을 증가시키고 토지를 단순한 물질로부터 토지 자본으로 전환시킨다. 경작되는 토지는 동일한 자연적 속성을 지닌 미경작지보다 가치가 더 있다. 심지어 토지에 합쳐진 비교적 항구적이고 장기적으로 소모되는 고정 자본까지도 그 대부분이 또는 어떤 분야에서는 그 전부가 차지 농업가에 의해 투하된다. 예. 이렇게 보면은 그 토지에 대한 이제 개량, 차지 농업가 역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뭐 여기서는 이제 차지 농업가가 인제 농업 부문에서 행하는 걸 이 서 네 상황을 인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뭐 오늘날은 어때요? 예. 어떤 인제 그 건물에 있는 상가에 들어간 인제 세입자가 이런저런 인제 그 건물에 있는 자기가 들어가 있는 이제 가게를 꾸미거나 여기에 자기 자본을 이제 투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거든요. 예. 예. 9-2 번으로 가면 답이 나옵니다. 정명호 선생님. 그러나 계약에 명시된 차지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토지에 합쳐진 계량들은 토지라는 실체의 불가분의 구성물로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달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차지 기간을 최소한도로 단축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새로운 차지 계약이 체결될 때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합쳐진 자본에 대한 이자를 진정한 지대에 추가한다. 그가 그 계량을 행한 차지 농업가에게 다시 토지를 임대하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든 그렇다. 이래하여 그의 지대는 증가한다. 또는 그가 이 토지를 팔려고 한다면 이 토지의 가치,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나중에 개최할 것이다. 토지의 가치는 이제 상승하였다. 그는 토지를 판매할 뿐 아니라 개량된 토지에 합쳐진 자본, 자기는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은 자본을 판매하는 것이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건 이제 자본주의적 지대인데요. 뭐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대는 이제 농업에만 한정된 것이나 전 자본주의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실제로 인제 오늘날에도 그 건물의 인제 임대료로 징수되는 게 물론 인제 그 대부분은 인제 지대가 차지를 합니다. 근데 인제 건물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의 인제 감가상각을 이제 보존하기 위한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 나온 것처럼 예. 예. 고정 자본에 대한 이제 이자도 포함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투하를 했을 때 차지 기간 동안에는 거기서 추가적인 이득이 발생한다면 그건 인제 여기서는 차지 농업가 또는 인제 건물의 인제 임차인의 이득으로 되겠지만은 차지 기간이 끝나면 인제 이 부분만큼을 지대에 포함시켜 버려서 이건 원래부터 이만큼의 인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만큼의 인제 수익이 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 그만큼 인제 지대를 지불해라. 이렇게 이제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뭐 나중에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 한국에서도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었고 지금도 되고 있는 현상이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거거든요. 예. 좋습니다. 9-3번 보겠습니다. 민병헌 씨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경제 발전의 진행에 따라 지대, 그것의 변동과는 별도로 토지 소유자들의 부가 증대하며
그들의 지대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그들의 소유지의 화폐 가치가 증가하는 비밀의 하나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의 참여 없이 달성된 사회 발전의 성과를 자기 자신의 개인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그들은 말하자면 열매를 소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것, 차지 기간의 만료와 함께 모든 개량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동시에 합리적 농업에 대한 최대의 장애 중 하나다. 왜냐하면 차지 농업가는 자기의 차지 기간 중에 완전한 환류를 기대할 수 없는 계량과 지출을 모두 회피하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가 얼마나 이제 그 지주들한테 이득을 이제 그 큰 이득을, 예, 그리고 편안하고, 예, 안락한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들이 이제 거듭 나오는데, 그래서 그 자본론 참고를 이제 세미나로 읽을 때 3권 5편 공부하게 되면 이제 신용편에서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뭐 주식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금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6편으로 건너오면 너도 나도 그래 부동산이 최고지라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과정은 진정한 농업에서보다 건물력 토지에서 더욱 명백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언급은 19세기 막스가 쓴 얘기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10-1번입니다. 임나영 씨 읽어주십시오. 건물의 소유에 관한 위의 신뢰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1. 그것은 진정한 지대와 토지에 합쳐진 고정 자본에 대한 이자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밝혀주는데, 이자는 지대에 대한 추가분을 이룰 수 있다. 건물에 대한 이자는 농업의 경우 차지 농업가가 토지에 투하한 자본에 대한 이자와 마찬가지로 차지 계약 기간에는 산업자본가, 건축투기업자 또는 차지 농업가에게 돌아가며 그 자체로서는 매년 특정일에 토지의 사용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지대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2. 위의 신뢰는 토지에 합쳐진 타인의 자본이 결국 토지와 함께 토지 소유자의 것으로 되며 이 자본에 대한 이자가 지대를 증대시킨다는 것을 밝혀준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역사적으로 이제 보면은 지대와 이자를 이제 동일시하려는 뭐 이런 이제 시도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11-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명호 선생님. 그런데 최근의 저술가들은 지대는 토지에 합쳐진 자본에 대한 이자를 내포하지 않더라도 존재할 수 있으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도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은 타인의 자본에서 이자를 얻으며 또한 그 자본 자체를 무상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토지 소유를 정당화시키는 근거, 일정한 생산 양식에 따르는 모든 소유 형태를 정당화시키는 근거이기도 하다. 근거는 그 생산 양식 자체, 그리고 그 생산 양식에서 생기는 생산 교환 관계가 일시적인 역사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 소유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서는 그 생산 양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불필요하고 새로운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의해 기타의 소유 형태와 구별된다. 네, 그래서 이제 자본가 계급과 지주 계급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이제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른바 토지 가격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이로 이어집니다. 12번입니다. 민병은 씨. 지대는 또한 다른 형태로도 이자와 혼동될 수 있으며 이리하여 지대의 특수성이 잘못 이해된다.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땅의 한 조각을 임대해 매년 얻고 있는 일정한 화폐액으로 표시된다.
그런데 이미 본 바와 같이 일정한 화폐 수입은 자본화될 수 있으며 가상의 자본에 대한 이자로 여길 수 있다. 예컨대 평균 이자율이 5%라면 연간에 지대 200원은 4,000원이라는 자본에 대한 이자로 여길 수 있다. 이처럼 자본화된 지대가 토지의 구매 가격 또는 가치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노동의 가격이 불합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불합리한 범주다. 왜냐하면 토지는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며 따라서 가치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토지 그 자체도 결국 가치가 없는데 이제 가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3권 5편에서 공부한 것처럼 가공자본의 가격이 성립하는 방식하고 이제 똑같다라는 거예요. 12-1번으로 가겠습니다. 김나영 씨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불합리한 형태는 진정한 생산관계를 숨기고 있다. 어떤 자본가가 연간 200원의 지대를 낳는 토지를 4,000원에 구입한다면 그는 4,000원에 대한 연간 평균이자 5%를 얻는 셈인데 이것은 마치 그가 이 자본을 이자 낳는 유가증권에 투자하였거나 직접적으로 5%로 대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다. 이것은 4,000원의 자본이 5%로 가치 증식된 것이다. 이 전제에 따르면 그는 20년이 지나면 자기 소유지의 구매 가격을 거기로부터의 수입에 의해 회수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국에서는 소유지의 구매 가격이 몇 년분의 수입으로 계산되는데 이것은 지대의 자본화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실은 토지의 구매 가격은 토지의 가격이 아니라 토지가 낳는 지대를 현행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가격이다. 그러므로 지대의 이런 자본화는 지대의 그것을 전제하는 것이며 지대가 그 자신의 자본화로부터 도출되고 설명될 수는 없다. 지대에 판매하는 무관한 지대의 존재가 연구의 출발점이다. 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토지를 구매한 사람은 내가 이만큼의 이제 금액을 지불하고 토지를 구매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로 지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그 가격 자체가 이제 지대를 근거로 해서 가공적으로 성립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 주식이나 이제 채권 등등과 마찬가지로 주식이나 채권이 이자나 배당을 근거로 그것을 이자율로 할인함으로써 가격이 매겨지듯이 지대를 이제 이자율로 할인한 것이 이제 토지 가격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 12-2번 보겠습니다. 정명호 선생님. 화면이 안 바뀌었습니다. 화면이 안 바뀌었는데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네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이시나요? 네네. 의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대가 불변의 크기라면 토지 가격은 이자율의 반비례에 등락한다. 표준 이자율이 5%에서 4%로 저하하면 연간 지대 200원은 자본 4,000원의 연간 가치 증식분이 아니라 자본 5,000원의 그것을 대표할 것이며 따라서 동일한 토지 조각의 가격은 4,000원, 20년분의 수입에서 5,000원, 25년분의 수입으로 오를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는 그 반대다. 토지 가격의 이 운동은 단순히 이자율에 의해 규제되며 지대 그것의 운동과는 무관하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이윤율은 저하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이자율도 이윤율에 의해 규제되는 한 저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리고 이자율은 이윤율에 의한 영향을 무시하더라도 대부 가능 화폐 자본의 증가에 따라 저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토지 가격은 지대의 운동이나 토지 생산물의 가격, 지대는 이것을 일부러 이룬다. 가격의 운동과는 무관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한 나라들에서
왜 토지 가격,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해 왔는가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거다라는 거죠. 자, 네, 그다음에 12-3번 보겠습니다. 민병헌 씨. 지대가 토지 구매자에 대해 취하는 이자 형태와 혼동하는 것. 이것은 지대의 성질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혼동이다. 가장 기묘한 그릇된 결론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 모든 오래된 나라들에서 토지 소유가 매우 고상한 소유 형태로 여겨지며 더욱이 토지 구매는 매우 안전한 자본 투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지대를 구매하는 경우의 이자율, 지대를 토지 가격으로 자본화하는 데 적용되는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장기 자본 투자의 경우보다 낮다. 이리하여 토지의 구매자는 동일한 자본을 다른 곳에 투하하였다면 예컨대 5%를 얻을 수 있는데도 토지의 구매 가격에 대해서는 4%만을 얻을 뿐이다. 또는 같은 이야기지만 그는 지대에 대해 다른 투자에서 동일한 연간 화폐 수입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것보다 많은 자본을 지불한다. 네, 실제로 이 부동산 거래에서 이제 적용되는 이제 이자율이 이렇죠. 예, 그다음에 13번입니다. 김나영 씨 읽어주십시오. 자본화된 지대가 토지의 가격 또는 가격으로 나타나며 이리하여 토지가 기타의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매매된다는 사실은 약간의 변호론자에게 토지 소유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구매자는 다른 모든 상품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해 등가를 지불하였으며 토지 소유의 대부분은 이처럼 소유자를 바꾸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당화 근거는 노예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노예 소유자는 노예에 대해 현금을 지불하였고 노예의 노동생산물은 노예들의 구매에 투하한 자본에 대한 이자를 대표할 뿐이기 때문이다. 지대의 토지 가격으로부터 어, 매매로부터 지대 존재의 정당성을 도출하는 것은 지대의 존재에 의해 정당화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 토지 소유가 정당화될 수 있다면, 노예제도 정당화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죠. 자,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볼 텐데, 막스가 이제 인간이 지구의 이제 일정한 부분을 사적으로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방식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명확한 언급을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정명호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기대, 즉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토대 위에서 토지 소유의 자립적인 특수한 경제적 형태의 과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지대를 모든 불순물과 혼합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형태로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토지 소유의 현실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대의 개념과 성질에 모순하면서도 지대의 존재 형태로 나타나는 수많은 사실을 이론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도 이론상의 이런 혼탁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실제로는 차지 농업가가 토지의 경작을 허가받는 것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차지료의 형태로 지불하는 음, 차지료의 형태로 지불하는 어디죠? 네. 모든 것은 지대로 나타난다. 이 곡물이 어떤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지든 그리고 어떤 원천에서 생기든 지구의 한 조각에 대한 독점이 이른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곡물을 징수하고 토지에 가격을 붙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이 곡물과 진정한 지대는 공통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 곡물이 토지 가격, 이것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토지 일부에서 생기는 수입을 자본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 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진정한 지배와 공통성을 가진다.
예, 선생님 잘 읽어주시고 계신데 중간중간 목소리가 이전처럼 엄청나게 또 작아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네요. 예, 목소리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거든요. 예, 그 점 조금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지대라는 형식으로 지불되지만 그 실 내용을 보면은 진정한 의미의 이제 지대와는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번입니다. 민병헌 씨 부탁드립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토지에 합쳐진 자본에 대한 이자는 지대의 이런 이질적인 구성 부분을 이룰 수 있으며 이 구성 부분은 경제 발전에 따라 한 나라의 지대 총액에 점점 더 크게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이자를 제외하더라도 차지료의 일부 또는 어떤 경우에는 전부가 평균 이윤으로부터의 공제분 또는 정상적인 임금으로부터의 공제분 또는 이 두 개 모두로 구성될 수가 있다. 이 경우 진정한 지대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토지의 가치는 이론적으로 0이다. 이런 부분, 이윤의 일부든 임금의 일부분이든 여기에서 지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그 부분이 정상적인 경우에서처럼 산업자본가나 임금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차지료의 형태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되기 때문이다. 경제학적으로 말한다면 이 부분은 지대를 구성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 부분은 진정한 지대와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의 수입, 그의 독점의 경제적 실현을 형성하며 토지의 가격 결정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예, 현실에서 그 지대가 평균 이윤을 넘어서는 이제 초과분이 아니라 예, 평균 이윤조차도 그 침해하는 경우 또는 그것을 이제 그 경작하는 예, 노동자의 이제 임금 또 거기서 일하는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이 노동력 재생산 비용에서를 침해하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른바 이제 그 작은 가게를 이제 임차해서 운영하는 이런 소생산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인 거죠. 자, 이미 이제 그 사실을 막스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김나영 씨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로 삼지는 않지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그것이 존재하지 않고 차지인 자신이 산업 자본가가 아니며 그의 경영 방식이 자본주의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대응하는 토지 소유의 표현인 지대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예컨대 아일랜드의 경우다. 여기에서는 차지인이 일반적으로 소농민이다. 그가 토지 소유자에게 차지료로서 지불하는 것은 때때로 자기의 이윤, 즉 자기 자신의 잉여 노동. 그는 자기 자신의 노동 도구의 소유자로서 이것에 대한 취득권을 가지고 있다. 자기의 이윤의 일부를 흡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임금, 그는 다른 조건에서는 동일한 노동량에 대해 이 임금을 받았을 것이다. 정상적인 임금의 일부까지도 흡수하고 있다. 예, 자본주의적 생산과 이제 무관한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에 이제 소농민이 지불하는 지대는 평균 이윤이나 이제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포괄하다라는 거죠. 소장료가 엄청나게 비싸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자본주의적 지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16-1번하고 17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 선생님. 더욱이 토지의 개량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가 차지인이 대부분 자기 자신의 노동에 의해 토지에 추가한 작은 자본을 수탈하는데 이것은 고리대금업자가 비슷한 상황에서 하는 짓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고리대금업자는 이런 짓을 할 때 적어도 자기 자신의 자본을 위험에 내맡긴다는 점이 다르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약탈이 아일랜드의 토지 입법의 쟁점이다. 네, 토지 소유자가 하는 일이 사실은 이제 고리대금 업자와 똑같은데
고리대금 업자보다도 이제 더 예, 황당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고리대금 업자는 최소한 이제 돈을 떼먹힐 위험만은 감수하는데 예, 토지 소유자는 이제 그것도 아니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17번입니다. 정명호 선생님 맞아 읽어주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흥해지는 나라들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토지 생산물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높은 차지료를 징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예컨대 영국의 공장지대에서 작은 땅 조각이 공장 노동자들에게 작은 정원용 또는 여가의 취미로 하는 경장용으로 임대되는 경우는 고찰하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달한 나라의 농업지대다. 예, 좋습니다. 자, 뭐 결국 네, 우리가 이제 무엇을 네, 분석 대상으로 하는지를 이제 명확히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제 여전히 현실적이기도 하죠. 네, 분석의 대상은 아니지만은 뭐 21세기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네, 그 소상공인들이 네, 건물주, 네, 조물주 위에 계신 이제 간물주들한테 엄청나게 이제 뜯기고 있는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일반적이죠. 그래서 예, 엄청나게 장시간 힘들게 일하지만은 뭐 이유는커녕 예, 자기의 이제 노동력 재산비, 자기가 임금 노동자로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조차도 예, 임대료, 예, 지대를 지불하느라고 이제 뜯어먹히는 경우가 예,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굳이 표시한 대목이 뭐냐면은, 자, 이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한 대목을 인용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지주 소작 관계를 자본주의적 관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죠.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나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1980년대 이제 후반, 80년대 말에 나름 이제 변혁운동 진영에서 대한민국의 사회 이제 성격에 관한 논쟁들이 진행이 됐었죠. 그때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반봉건 사회, 식민지가 아니고 네, 자본주의 사회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나름 이제 이론가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진경이라는 사람이고요. 예, 지금 이분의 본명이 이제 박태호인데, 예, 지금 서울과기대 이제 교수로 계신 분인데, 예, 이분이 이제 쓴 사회 구성체와 사회과학 방법론, 줄여서 사사방이라는 책이 당시 나름 운동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1987년에 출간이 된 책인데 아직 자본론도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네, 상황에서 예, 그 레닝하고 이제 막스를 대단히 광범위하게 인용하면서 거기에 기대 가지고 이제 그 논지를 펼쳐가지고 뭐 엄청나게 이제 똑똑한 사람이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이론가로 네, 그 인정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논리 자체가 워낙에 엉터리였다라는 거예요. 조금 공부해 놓고 하고 나서 이제 보면은요. 자,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일랜드와 관련해서 앞부분은 인용을 안 해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아일랜드의 소농민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무관하다는 얘기를 예, 삭제한 다음에 예, 아일랜드의 이제 손흥민이 차지료로 예, 이윤과 임금에 해당하는 것까지 이제 뜯어먹힌다는 사실에 더해서 그다음에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이 행해지는 나라들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토지 생산물과는 관련되는 높은 창지료를 지수할 수 있다라고 이어붙여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 두 부분이 같은 상황인 것처럼 자본주의적 생산을 전제로 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이 그 인용을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일랜드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무관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후자의 경우에도 자본주의적 생산이 행해지는 영국에서의 얘기지만 실제로 이 관계는 자본주의적 관계하고 무관하죠. 왜? 공장 노동자들이 이제 취미로 경작을 하기 위해서 임대하는 거니까 자본주의 생산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지주 소작 관계에서 높은 이제 소장료를 요구하는 지주 소작 관계도 자본주의적일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엉터리입니다. 예, 당시 한국 사회의 성격이 이제 어떠했느냐와 전혀 무관하게
실제로 이제 자본론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제 또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오독해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운동권의 이론적 수준이라는 게 사실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되도 않는 얘기가 이제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던 수준인데, 물론 이분은 나중에 이제 소련 붕괴 이후에 전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가 막스를 넘어선 이제 새로운 뭐 어떤 이론을 발견한 것처럼 또 추가적인 사기극을 벌이고 다닌 분인데, 이런 이제 엉터리 책을 또 2008년에 그린비 출판사에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이제 그대로 재출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실을 좀 박제를 해놓기 위해서 굳이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쭉쭉 이제 넘어가고요. 공물법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도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나와 있었는데, 그걸 한번 이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1번 보도록 할게요. 네. 민병헌 씨 읽어주실까요? 네. 예컨대 영국의 차지 농업가들 중에는 수많은 소자본가들이 있는데 그들은 교육, 훈련, 전통, 경쟁 및 기타의 상황 때문에 자기의 자본을 차지 농업가로서 농업에 투하할 운명에 있으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평균 이윤보다 적은 이윤에 만족해야 하며 이것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의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만 그들은 자기의 자본을 토지에, 농업에 투하하는 것이 허락된다. 어디에서나 토지 소유자는 입법에 큰 영향력, 영국에서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영향력은 차지 농업가 계급 전체를 속여서 빼앗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예, 이어서 김나영 씨 읽어주십시오. 예컨대 1815년의 공물법. 이것은 반자코뱅 전쟁 중에 크게 증가한 지대의 존속을 놀고 먹는 지주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한 빵세금이다. 공물법은 약간의 예외적인 풍년을 제외하면 농산물의 가격을 곡물의 자유수입 제도에서 있었을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곡물법은 입법자인 토지 소유자들이 표준 가격으로 지정한 높은 가격, 이 가격 이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외국산 곡물을 수입하게 된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차지 계약은 이런 표준 가격을 염두에 두고 체결되었다. 이 환상이 깨어지자마자 새로운 법이 새로운 표준 가격을 가지고 제정되었지만 이 표준 가격도 이전의 표준 가격과 마찬가지로 실현할 수 없는 토지 소유자의 탐욕스러운 환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했다. 이처럼 차지 농업가들은 1815년부터 1830년대에 이르기까지 속은 것이다. 이리하여 이 기간 전체를 통하여 농업상의 빈곤이 끊임없이 문제로 되었으며 제1세대의 차지 농업가들은 수탈당하여 몰락하고 그 대신 새로운 자본가 계급이 나타났다. 자, 곡물법 얘기는 일권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번 수업 진행하면서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반자코벤 전쟁, 다른 말로 반프랑스 전쟁, 나폴레옹 전쟁이죠. 이 시기에 이제 외국으로부터 곡물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잉글랜드 내에서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주들이 엄청난 이득을 봤는데, 그걸 이제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제 법률이죠. 그래서 법률에 정해진 이제 표준 가격을 넘어서지 않으면 이제 외국 곡물을 수입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수입은 가능한데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물어야 됐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법률에 정해진 표준 가격만큼 곡물 가격이 상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지대는 이 표준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지노동가들을 이제 수탈하는, 그래서 1세대 차지농업가들을 이제 몰락시키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소차지농업가들이 대거 몰락하고
이제 대규모의 자본을 투하할 수 있는 대차지 농업가들이 이 자리를 이제 채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예. 사지농업가들 내지는 이제 농업자본가들이 뿐만 아니라 농촌 노동자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여기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겁니다. 정명호 선생님 읽어 주십시오. 그러나 훨씬 더 일반적이고 중요한 사실은 특히 농업 노동자의 임금이 정상적인 평균 이하로 인하되고 이리하여 노동자 임금의 일부가 노동자로부터 빠져나와 차지료의 한 구성 부분을 이루어 지대라는 가면을 쓰고 토지 소유자에게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컨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몇 개의 유리한 처지에 있던 주들을 제외하면 일반적 현상이다. 국물법이 실시되기 이전의 영국의 임금 수준을 연구한 의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이것은 19세기 임금의 역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가장 귀중한 공헌이면서도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는데, 이 밖에도 이것은 영국의 귀족과 부르주아지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밝힌 것이다. 보고서가 명백히 증명하고 있는 것은 반자코벤 전쟁 동안의 높은 지대와 이에 따른 토지 가격의 상승은 부분적으로 임금의 공제와 육체적 최저 수준 이하로 임금의 인하, 즉 정상적인 임금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인도한 것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7-4번입니다. 민병헌 씨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은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유럽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정상적인 임금의 일부가 여전히 지대로 들어가고 있다. 차지 농업가는 지대의 명목으로 임금에서 빼내어 이것을 토지 소유자에게 넘겨준다. 토지의 높은 지대가 낮은 임금과 직접적으로 동일시되고 있다. 그리고 토지 가격의 높은 수준이 지대를 증가시키는 이 요인, 낮은 임금에 의해 규정되는 한 토지 가치의 상승은 노동의 가치 감소와 동일하며 토지 가격이 높은 것은 노동 가격이 낮은 것과 동일하다.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인 문제들인데, 요건 이제 시간 관계상 쭉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7장은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치고요. 그다음에 예, 차익지대에 관한 이제 설명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시간이 1시간 좀 넘게 지났는데 일단 어, 차익지대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이제 개론적인 설명만 먼저 드리고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민 씨 지금 읽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건 아닌 것 같으네요. 네, 김나영 씨 읽어주십시오. 가능해요. 그럼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38장과 39장은 차액지대 일반이 초과 이윤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 나아가 토지에 투하된 동액의 자본들의 생산성 차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차액지대의 제1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40장부터 43장까지는 차액지대의 제1 형태와 부여되는 차액지대의 제2 형태를 제시하고 추가 투하된 자본들의 생산성이 생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매우 다양한 조합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살펴본다. 더불어 리카르도의 이른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얼마나 협소하고 왜곡된 인식이 기초에 있는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일반적 법칙은 지대는 모든 종류의 토지에서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84장에서는 최열등지에서도 차익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을 다루고 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장 보죠. 김나영 씨. 제38장 차액지대 개설. 지대 분석에서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출발하려고 한다. 즉, 지대를 지불하는 생산물. 이것의 잉여가치의 일부, 따라서 그것의 총 가격의 일부가 지대로 전환되는 생산물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이것의 생산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생산물의 판매 가격은 이것의 비용 요소, 소비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가치와 이윤, 총 투하 자본, 소비되었든 되지 않았든 투하 자본에 대해 계산되는 일반적 이윤율에 의해 결정되는 이윤을 합한 것과 같다. 결국 이 생산물의 평균 판매 가격은 생산 가격과 일치한다고 우리는 가정한다. 이런 가정 아래 지대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즉 이윤의 일부가 어떻게 지대로 전환될 수 있으며 어떻게 상품 가격의 일부가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가가 문제로 된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액지대인데요. 자, 막스가 이제 자본주의적 지대를 크게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네. 오늘 공부할 이제 차액지대,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마저 공부할 이제 절대지대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점지대라는 용어도 등장하는데, 이건 막스가 이제 독점 가격에 대한 언급을 지나가듯이 하는데요. 어떤 토지 생산물이 독점 가격에 팔릴 때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높은 지대를 얻게 될 때 이제 그걸 독점지대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본주의적 생산의 이제 정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이 차액지대하고 이제 절대지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액지대는 그 토지 생산물이 생산 가격에 판매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여기서 시장 생산 가격과 개별 생산 가격을 구분합니다. 자, 이 용어는 우리가 3권 2편에서 생산 가격 공부할 때 한번 나왔었어요. 그게 이때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우리가 자본은 1권 수준에서 특별잉여 가치를 공부할 때 사회적 가치와 개별 가치를 이야기했죠. 근데 그때 이제 개별 가치에 해당하는 게 이미 3권 2편으로 보면 이제 생산 가격을 냈으니 개별 생산 가격이고요. 개별 자본가 입장에서의 생산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장 생산 가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 사회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생산 가격인데 그냥 생산 가격, 일반적 생산 가격을 여기서는 시장 생산 가격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물들이 시장 생산 가격으로 팔릴 때 그거보다 낮은 개별 생산 가격을 갖는 이런 토지를 경작하는 자본가들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과 이윤의 원천인 이 높은 생산성이 토지와 결부되어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이 차이만큼을 토지 소유자가 이제 지대로 요구하는 것이 차익지대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정명욱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한 나라의 압도적 다수의 공장들이 증기 기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오직 일정한 소수의 공장들만 자연적 폭포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전자의 생산 가격은 자본 대비 소비된 일정한 상품량에 대해 115라고 가정한다. 이 15%의 이유는 소비된 자본 100에 대해서 뿐 아니라 이 상품 가치의 생산에 투하된 총 자본에 대해서 계산된 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생산 가격이 115다라는 거예요. 투하 자본이 이제 100이고, 투하 자본이 곧 비용 가격이라고 고정 자본을 이제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평균 이윤율이 15%이기 때문에 비용 가격 100에다가 평균 이윤 15를 더해서 115가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민병헌 씨. 이 생산 가격은 어느 한 산업 자본가의 개별 비용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 분야 전체에 걸쳐 자본의 평균 조건에서 그 상품에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이 생산 가격은 사실상 시장 생산 가격이며 시장 가격의 진동들과 구별되는 평균 시장 가격이다. 상품 가치의 본성은 그 가치가 일정한 상품량 또는 일정한 수의 개별 상품들을 생산하는데 개별 생산자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즉 시장에 있는 상품 종류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총량을 생산하는 데 주어진 평균적인 사회적 생산 조건에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인데, 이 상품 가치의 본성과 그 결정 방식은 항상 시장 가격의 형태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배적인 시장 가격 또는 시장 생산 가격의 형태로 자신을 표현한다. 예, 말씀드렸죠. 시장 생산 가격입니다. 자, 그다음부터 이제 숫자 예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20분 정도 쉬겠습니다. 9시 20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이따가 뵙겠습니다.